예. 네, 저 이동혜입니다. 교수님, 예, 제가 예. 그러면 받아서 예, 바로 예. 진행을 해도 사하시면 됩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진행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오늘 저 학술 세미나에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선박금융을 초빙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해양 산업과 금융 산업이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요. 오늘 우리 발표하시는 정우영 대표 변호사님은 그야말로 금융과 법을 섭렵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하고 또 그때그때 이슈 제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스타이신데 오늘 아주 시성 있는 그런 주제를 2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주시고 한번 제 생각에는 한 25분 정도를 발표하시고 왜냐하면은 나머지 3분이 다들 또 중요한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서 HMM에 해진공에 계신 이상석 차장님이 그래도 뭐 이 텍스리스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실제로 사업화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석 차장님이 그쪽을 좀 주안점으로 좀 토론을 해주시고 장세호 실장님은 그야말로 HMM의 사실은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텍스리스보다는 HMM의 전환권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백성규 대표님은 이 수요자 입장에서 양쪽 측면에서 하면은 토론하다고 난 다음에 바로 약간 답변을 하려면은 30분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25분을 하시면은 나중에 답변까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우영 대표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화면 먼저 띄우겠습니다. 화면 공유 다 되셨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오늘 2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조세리스 하나 하고 지난해 말에 HMM 연구 전환 사채 관련해서 KOBC의 전환권 행사 관련해서 좀 시장이 시끄러웠는데 어떤 법률적인 논점이 숨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리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스페시픽한 이슈여서 이 공감을 얻을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선박금융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일단 조세리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내외 선박금융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세리스란 게 뭔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조세리스를 도입하려면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박금융 시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계 선박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2008년 이후에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리만 사태와 더불어서 바젤3가 도입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대출이 제한되고 또 위험자산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점차 선박금융에 대한 익스포저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KOBC의 자료에서 따온 겁니다. 2017년까지 자료인데요. 왼쪽의 거를 보면은 왼쪽 거는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다 합쳐서 나온 그래프고요. 오른쪽 거는 그 중에서도 은행의 익스포저만을 나타낸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이 그래프 형태를 보면 2013, 14, 15년 잠깐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 710억 불 정도 익스포저가 있었다가 370억 불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 21년까지의 모습을 조금 보고 싶어서 우리 양종서 박사님 논문 글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마린모니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보면 아주 급격하게 상업금융기관의 선박금융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래프 동향은 안 나타나지만 저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상업은행의 익스포저가 차지하는 퍼센트고요. 빨간 부분이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차지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익스포저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정책금융기관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선박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2018년 이후에는 KOBC가 출범하는 바람에 KOBC 보증에 기초해서 민간금융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은 이 기조를 변할 만큼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선박금융시장에 은행들, 특히 상업은행들이 점점 떠나고 있구나, 점점 선박금융 조달이 어려워지는구나, 은행시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을 얼만큼 지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선박 금융 그 익스포저가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KMI에서 나온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KMI 나온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국적 선대를 척수로는 약 1394척, 데드웨이트로는 9,810만 데드웨이트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도 4월 기준보다는 한 220척, 그다음에 1,404만 데드웨이트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4월 기준으로 2025년까지 총 신조 성과가 한 9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다 조달될 건가에 대해서 KMI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그래프에 따르면 이래요. 여기 밝은 파란색이 분석 결과입니다. 이 빨간 점선이 원래 정부의 목표액이죠. 요 목표액 2025년에 가면은 여기가 9,810만 데드웨이트가 되는 선인데, 실제 국내에서 금융을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카본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만큼의 결손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런 결손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건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조세리스의 도입이라는 겁니다. 조세리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논의가 됐는데, 그때 시장에서 나온 거는 국내 선사들의 선박 조달을 위한 자본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도 조세리스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KOBC가 주도하고 KMI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박 목표 선박 데드웨이트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금융이 필요하구나, 그걸로 역시 조세리스 반한 게 없겠다, 뭐 이런 그런 맥락에서 조세리스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조세리스 제도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딱 몸에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감가상각, 세법상의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그 세제 혜택, 감가상각으로 얻는 세제 혜택을 투자자한테 배분하고, 또 투자자와
투자자가 받은 그 이익을 선사하고 공유하는, 리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기법,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보통 텍스 리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텍스 베니핏 프로바이디드 리스,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텍스 베니핏을 제공하는 리스. 누군가가 여기 비과세 특수목적법인인데 누군가가 선사에다가 리스를 제공하는데 전형적인 티피컬한 전통적인 파이낸스 리스나 오퍼레이팅 리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기업이 얻는 어떤 텍스 베니핏을 녹여서 리스를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텍스 베니핏을 얻은 만큼 리스료를 싸게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박의 감가상각을 굉장히 크게 해갖고 손금을 확대합니다. 손해를. 그러면 이 손해를 투자자 모기업, 돈을 많이 버는 투자자 모기업이 이 손해를 가져간 만큼 법인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안 내게 되는 만큼의 이익을 이 선사와 리스 이용자와 나누자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이래요. 리스료 수입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레쏘 입장에서 보면 리스료 수입이 이만큼 있고, 자기 감가상각비하고 은행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하고 이거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텍스리스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조기에 가속감가상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비용 부분에 이런 빨간색 부분에 카보를 형성합니다. 이거는 감가상각하고 이자 비용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리스료 수입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많은 영업 손실이 생겨요. 이 영업 손실이 생기는 거를 갖다가 투자가인 모회사가 그대로 가져가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 면적 곱하기 법인세율만큼의 법인세를 안 나게 됩니다. 물론 레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가니까 뒷부분에 영업이익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요만큼의 면적을 요만큼 빼고 나머지의 요 이익 부분이 요 면적인데 뒷부분에 이익이 생기니까 뒷부분은 결국은 뒤에서 세금 다 낼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으로 해결해 주자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가속감가상각을 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긴 영업 손실을 투자자인 모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 연결납세하는 거를 법으로 인정해주고 뒷부분에 영업이익이 많이 생겨서 세금 내야 될 거를 이거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로 얻어지는 텍스 베니핏을 투자자와 그리고 선사가 나눠 갖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예가 UK 텍스리스입니다. 국내에서 뭐 안한선사, 옛날 현대상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사들이 UK 텍스리스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전형적인 선박 금융 구조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 선박을 건조해서 금융 리스를 통해서 선박을 이용하고 그거를 가스공사한테 뭐 장기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에서 어떤 파이낸셜 브로커가 와서 이 금융리스 이걸 잠깐 정지하고 나한테 금융리스를 주라. 그럼 내가 영국에 있는 선사한테 운영리스를 주고 영국의 선사로 하여금 다시 타임차터나 COA로 너한테 한 바퀴 돌려줄게. 이 한국에 있는 선사가 이렇게 돌려주면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데, 그랬더니 선박 평가 이익의 10%를 내가 현금으로 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LNG 선박이고 LNG 선박이 평가 금액이 2억 5천만 불이다. 그러면 2,500만 불의 이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럼 선사 입장에서 아니 서류로 한 바퀴 돌린다고 무슨 이런 이익이 생겨?
그렇게 하니까 이 브로커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영국에는 캐피탈 얼라운스 액트라고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영국의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사서 자국의 선사에다가 운영 리스를 주면 1년에 25%씩 가속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25%씩 감가상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는 제가 먼저 돌려봤습니다만은 9년만 되면 성과의 90%가 다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에 성과 전액을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과 전액을 감가상각을 하면 그 감가상각한 걸 모 회사가 감가상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모 회사는 10년 동안 2억 5천만 불이라는 비용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모 회사가 로이드 뱅크라든가 뭐 BNP 파리바라든가 파리바 뱅크라든가 이런 데라면 늘 이익이 나는 은행이라면 그만한 비용을 인식하면 요 2억 5천만 불 곱하기 법인세율, 과거 30% 했죠, 영국. 30%에 해당하는 7,500만 불을 10년 동안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 이익 중에 약 3분의 1보다 약간 큰 금액을 주는 겁니다. 30% 중에 10%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텍스 베니핏을 이용하는 게 영국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텍스 베니핏을 주는 제도가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프랑스 제도는 눈에 보이는 게 선박을 처음 해운 회사가 선박을 조달할 때 자기 돈 20%, 대주단 75% 합해서 배를 삽니다. 레쏘가 배를 사가지고 이 배 갖고 해운 회사에다 리스 빌려줘요. 그리고 이 회사의 투자는 뭐 아무것도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가 요 75% 중에 15%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순수 커머셜 뱅크들이 60% 대출하고 이 텍스 프로바이더가 15% 대출해요. 그러면은 해운회사는 60%만 이렇게 리스료로 갚아서 대주단을 갚습니다. 이 나머지 15%는 얘가 텍스 가속감가상각으로 얻는 이득에서 나오는 것 중에 15%를 예치해 갖고 그 돈으로 갚아요. 바꿔 얘기하면 15% 정도의 베니핏을 해운회사에다가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신 졸코, 우리나라 유코캐리아가 많이 했죠. 졸코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텍스 베니핏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UK 텍스리스나 프렌치 텍스리스는 회사 형태입니다. 레소드 회사 형태. 반면에 일본은 이게 도쿠마이 쿠미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말하면 익명조합의 형태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익명조합은 그 성격상 얘는 영업사원이고 여기 익명조합원들인데 익명조합원들은 얘가 얻는 모든 그 감가상각 이익을 자동으로 얘한테 가져갑니다.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반면에 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100% 투자해갖고 법에 의해서 연결납세가 허용돼야만 그게 가능해요. 법제 시스템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텍스리스의 본질적 성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나라도 도입해보자 하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고 KOBC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너무 깊게 논의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하나의 회사 형태로 할까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익명조합 형태로 할까 또는 가속공과상각을 인정한다 그러면 과연 현재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몇 년으로 할까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 분야에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정당하냐? 아까 제가 앞에서 쭉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커머셜 뱅크들의
시파이닝 익스포저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특히나 한국은 선박이나 선대가 금융구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운업에 영향을 주니까 조세리스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산업에서 보면 해운업에만 주는 게 정당한가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감가상각 기간을 얼마로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텍스리스를 조금 아시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인데 이걸 보시면 압니다. 현재 이게 지금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 별표 6에 있는 그 기간별 감가상각률인데요. 우리 통상 선박은 20년을 하고 현재 선사들은 25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년을 해버리면 1년에 10.3% 정도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할 때 하고 있고요. 정액법으로 하면 4%씩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으로 하게 되면 1년에 한 25%, 25.9%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9년쯤 되면 한 90% 감가상각을 다 할 수 있는 가속감가상각의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년으로 감가상각을 마치게 되면 혜택이 한 15%에서 18% 이상이 전체 선가의 한 15에서 18% 정도의 텍스 베니핏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자하고 선사하고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좋은가? 일본처럼 일본은 한 15% 정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주면 좋을까? 또 이렇게 얻는 거를 국내 선사만 이런 텍스 베니핏을 향유하게 할까 하는 겁니다. 프렌치 텍스 리스나 이런 경우에는 유럽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선사는 다 프렌치 텍스 리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K나 졸코 같은 경우에는 국외 선사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려운 게 텍스리스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레시의 크레딧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거를 국내로 딱 법으로 막아놓지 않으면 거의 국내 투자가들은 외국 선사들한테만 이익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정책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익명조합 형태로 하든 회사 형태로 하든 그 운영을 누가 할까? 자본시장법상의 자산운용사가 하나,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운용사가 하는가, 아니면 모든 은행들이 다 할 수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의 신용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용도를 KOBC가 들어가서 신용도를 인핸스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KOBC의 관련 법률도 해양진흥공사법도 좀 수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사실은 두 번째 논의가 있는데 두 번째 논의는 거기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번째 꼭지 설명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 발표 그냥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는 걸로 서로 나눠서 보시는 걸로 하고 요 조세리스만 갖고 조금씩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역시 뜨거운 이슈를 제기를 하셨네요. 하여튼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UK 텍스리스로 시작한 이 텍스리스를 소위 코리안 텍스리스, 한국형 텍스리스 도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 학계에서는 최초의 아마 이런 형태의 토론회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 뭐 아까 이야기한 순서대로 이상식 차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